내 인생이 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길거리 피아노 앞에서 건반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 하얀 건반을 붉게 물들였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할머니 뭐야? 들려? 지금 이거 치는 거 실화야? 그 시각 근처 카페에 앉아있던 강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절한 연주에는 50년간 감춰진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곧 온 나라가 뒤집힐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이 광화문 광장을 휩쓸고 지나가네요.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분주한 인파 사이로 산더미처럼 폐지를 쌓아 올린 낡은 손수레 하나가 힘겹게 굴러가고 있군요. 수레를 끄는 박수님의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 있습니다. 박수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바람이 왜 이리 세게 불어. 박스 다 날아가게 생겼네. 박수님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멈춰섭니다. 신호등 옆에는 시민을 위한 모두의 피아노라고 적힌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구청에서 행사용으로 가져다 놓은 모양인데 추운 날씨 탓인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군요. 박수님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 피아노 건반 위에 머뭅니다. 박수님이 멍하니 피아노를 바라보다 혼잣말을 합니다. 저게 아직도 소리를 잘 내나? 박수님이 홀린 듯 술에 손잡이를 놓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갑니다. 주변을 지나던 여대생 2명이 박수님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속닥거립니다. 저 할머니 봐. 뭐 하는 거야? 피아노 만지려는 거 아니야? 더러운데. 경비 아저씨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고장 내면 어쩌려고. 행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박수님의 등 뒤로 화살처럼 꽂히지만 박수님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눈치입니다. 박수님이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목장갑을 천천히 벗어 건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드러난 박수님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마디마디가 굵게 튀어나와 있어 피아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지나가던 양복 입은 남자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이고, 노인니가 노망이 나셨나? 거기서 뭐 하쇼? 비키쇼? 박수님이 그 고함에 움찔하며 어깨를 떨지만 손은 건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50년 전의 기억이 손가락 끝을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님이 눈을 질끈 감더니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가 건반을 내리칩니다. 쾅! 묵직하고 강렬한 첫 화음이 광장의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박수님을 쳐다봅니다. 이어지는 선율은 쇼팽의 에튜드, 혁명입니다. 박수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구경하던 여대생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친구의 팔을 잡고 외칩니다. 와, 대박! 저 할머니 뭐냐? 들려? 지금 이거 치는 거 실화야? 미쳤다. 손 봐. 저 손으로 저게 돼? 박수님의 연주는 매끄럽고 예쁜 소리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억눌러왔던 울분과 한이 터져나오는 처절한 비명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박수님이 입술을 깨물며 건반을 부술 듯이 두드립니다. 내 인생이 왜? 박수님의 마음속 외침이 음악이 되어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탄성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와, 소름 돋아. 이거 유튜브 각인데? 저 할머니 정체가 뭐야? 노숙자 아니야? 그 시각 광장 근처의 고급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강지우가 앉아 있습니다. 강지우는 지루한 표정으로 턱을 괜 채 앞에 앉은 잡지사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군요. 기자가 녹음기를 들이밀며 강지우에게 묻습니다. 강지우 씨, 이번 귀국 독주에는 어떤 콘셉트인가요? 팬들의 기대가 대단한데요. 강지우가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냥 완벽함이죠. 더 이상 틀릴 음표가 없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 아, 역시 완벽주의자다운 답변이네요. 그럼 이번 쇼팽 콩쿠르 우승자로서 그때 창문 틈으로 미세하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강지우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강지우가 기자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어 올립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좀 해보세요. 네. 왜 그러시죠? 이 소리 들립니까? 기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창밖을 두리번거립니다. 무슨 소리요? 그냥 밖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 탁건. 저건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악보가 아니라 피를 토하고 있잖아요. 강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폐지술의 옆에 앉아 미친 듯이 연주하는 박수님의 굽은 등이 보입니다. 강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터치가 가능하다고?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강지우가 코트도 챙기지 않은 채 카페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기자가 당황해서 소리칩니다. 강지우 씨, 인터뷰 아직 안 끝났어요. 어디 가십니까? 강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광장으로 질주합니다. 찬바람이 강지우의 셔츠를 파고들지만 강지우의 온 신경은 오직 저 피아노 소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박수님의 등 뒤까지 다가간 강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섭니다. 가까이서 보니 박수님의 손 상태는 더욱 처참합니다. 갈라진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배어나와 건반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강지우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관절이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저런 속도가 나오지? 이건 기적이 아니라 광기야. 연주가 절정에 달하자 박수님의 몸이 격정적으로 흔들립니다. 마지막 화음을 강렬하게 내리찍으며 연주가 끝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브라보, 할머니 최고예요. 앙코르, 한 곡 더 해주세요. 박수님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쏘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과 카메라 렌즈를 보자 박수님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립니다. 박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목장갑을 다시 끼며 뒷걸음질 칩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박수님이 도망치듯 손술의 손잡이를 잡고 인파를 밀치며 나아갑니다. 강지우가 다급하게 박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칩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잠시만요. 박수님이 강지우를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칩니다. 비키란 말이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박수님은 수레를 버려둔 채 골목길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강지우가 당황하여 그 뒤를 쫓습니다. 거기 서세요.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연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박수님은 70대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강지우가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다 결국 박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강지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골목을 허탈하게 바라봅니다. 놓쳤어. 분명히 봤는데. 그 눈빛, 그 손가락. 그날 저녁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힙니다. 광화문 쇼팽 할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릅니다. 영상 속에서 박수님은 낡은 옷을 입고 신들린 듯이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와,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소름 쫙 돋음. 이거 주작 아님? 손 대역 쓴 것 같은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짜였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피 나고 있었어요. 저분 누구세요? 제발 찾아주세요. 방송국 놈들 뭐하냐?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서재. 클래식 음악계의 대부라 불리는 오만석 회장이 태블릿 PC로 그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만석 회장의 미간이 깊게 구겨지더니 들고 있던 와인잔을 책상에 쾅 내려놓습니다. 와인이 붉게 튀어 서류를 적십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만석 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박수님의 얼굴을 확대하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수님, 이 여편니가 아직 살아있었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그냥 폐지 줍는 노인 같은데요. 오만석 회장이 비서에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칩니다. 그냥 노인이 아니야.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뻔했던 여자라고. 50년 전에 싹을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기어나와. 오만석 회장이 벌떡 일어나 창가를 서성이며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 자신이 수님의 유학 추천서를 찢어버리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김 비서, 당장 알아봐. 이 영상 더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해. 그리고 이 여자 지금 어디 사는지 당장 찾아내. 비서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조회수가 100만을 넘겨서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오만석 회장이 비서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소리칩니다. 돈을 쓰든 사람을 쓰든 하란 말이야. 이 여자가 방송 타면 내 과거까지 다 파헤쳐질 수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한편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지하 단칸방. 박수님이 곰팡이 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정체불명의 할머니가 수준급의 피아노 연주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쇼팽 할머니라 부르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박수님이 이불 밖으로 손을 뻗어 TV 코드를 거칠게 뽑아버립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지자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박수님이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며 중얼거립니다. 안 돼. 아무도 알면 안 돼. 내가 피아노를 쳤다는 걸 알면 또 불행해질 거야. 박수님의 눈앞에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과 학비가 없어 울던 남동생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박수님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휘어진 손가락이 흉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손은 쓰레기 줍는 손이야. 피아노는 사치야. 박수님이 흐느끼며 자신의 손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철썩, 철썩. 방 안에 박수님의 울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5시. 박수님이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집 밖으로 나옵니다. 새벽 폐지를 줍기 위해 낡은 리어카를 끌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입니다. 골목 어기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다가 박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긴 코트를 입은 강지우입니다. 강지우가 밤을 꼬박 새운 듯 초췌한 얼굴로 박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박수님이 깜짝 놀라 리어카 손잡이를 놓칠 뻔합니다. 박수님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강지우를 노려보며 쏘아붙입니다. 당신 뭐야? 왜 남의 집 앞에 서 있어? 어제 그놈이지? 강지우가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어제 연주. 제 평생 들어본 쇼팽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밤새 찾았습니다. 박수님이 콧방귀를 뀌며 리어카를 끕니다. 미친놈. 노인네 놀리지 말고 비켜. 난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야. 박수님이 강지우를 지나쳐 가려 하자 강지우가 리어카 앞을 막아서며 외칩니다. 그 손으로 패지만 죽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은 천재잖아요. 박수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강지우의 말에 박수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박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우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들켜버린 자의 당혹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천재? 흥? 이봐 젊은이. 이 손은 똥 닦고 쓰레기 줍는 손이야.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박수님이 리어카를 세게 밀며 강지우를 밀쳐내고 골목길을 내려갑니다. 기익기익. 녹슨 리어카 바퀴 소리가 새벽 골목의 정적을 깨웁니다. 강지우는 멀어지는 박수님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아니요. 제가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강지우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김 교수님? 저 지우입니다. 지금 당장 1970년대 국립음악원 장학생 명단 좀 구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급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끄는 강지우의 눈빛이 확신으로 빛납니다. 차가운 새벽바람 속에서 5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전 해가 중천에 떴지만 박수님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돕니다. 지우가 양복 바지를 걷어붙인 채 마당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더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지우의 턱선을 타고 흐르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능숙하게 박스를 묶고 있군요. 방 안에서 나온 박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고무대야에 담긴 물을 마당에 확 뿌려버립니다. 에이그, 재수없게. 아직도 안 갔어? 남의 집 마당에서 뭐하는 짓이야. 흙탕물이 지우의 구두에 튀었지만 지우는 사람 좋게 웃으며 허리를 펴니다. 어르신 나오셨어요? 이거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아요. 제가 분류 좀 해놨습니다. 박수님이 빗자루를 들고 지우 쪽으로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누가 도와달래? 당장 나가. 경찰 부른다니까 진짜. 지우가 빗자루를 피하려다 발에 채인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입니다. 폐지 더미 속에 섞여 있던 쓰레기 같지만 지우의 눈이 그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고 커집니다. 그것은 1970년대 국립음악원에서 발행한 최우수 장학생 인증서의 일부입니다. 종이는 반쯤 찢어지고 오물이 묻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박수님이라는 이름 석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털며 박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르신 거 맞죠? 국립음악원 장학생.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 박수님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 지우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챕니다. 박수님이 종이를 구겨서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악을 씁니다. 이 도둑놈이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야. 박수님의 가슴 속에서 50년 전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이었죠. 병원비와 남동생의 학비 때문에 피아노 학원 원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어린 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식당 주방의 차가운 설거지물에 손을 담그며 베토벤의 악보 대신 수세미를 잡아야 했던 그 처참했던 시절이 박수님의 눈앞을 가립니다. 박수님이 비틀거리며 마루에 주저앉습니다. 다 끝난 일이야.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느라 산 사람이 죽을 순 없잖아. 그래서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지우가 박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르신 손을 보세요. 굳은 살이 박이고 관절이 휘었어도 이 손은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연주는 흉내낸 게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맺힌 피눈물이었잖아요. 박수님이 지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음악이 밥 먹여줘? 그거 다 사치야. 돈 있는 것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때 대문을 발로 쾅 차며 누군가 들이닥칩니다. 박수님의 아들 김철수입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김철수는 며칠 못 씻은 듯 꾀죄죄한 모습입니다. 김철수가 마당에 있는 지우를 보고 인상을 팍 쓰며 소리칩니다. 뭐야? 넌 누구야? 빚쟁이야? 엄마, 나 여기 없다고 하라니까 왜 문을 열어주고 그래? 박수님이 황급히 일어나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말합니다. 이 녀석이 대낮부터 술이냐? 빚쟁이 아니니까 조용히 좀 해. 김철수가 지우의 고급스러운 양복과 시계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번들거리며 바뀝니다. 김철수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지우에게 다가갑니다. 아, 혹시 그 인터넷 보고 오신 분? 우리 엄마 피아노 치는 거 보러 오셨구나. 맞죠? 지우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짧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피아니스트 강지우라고 합니다. 김철수가 박수를 짝 치며 호들갑을 듭니다. 아이고, 유명하신 분이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 아들인데요. 우리 엄마 매니저나 다름없죠. 엄마가 좀 튕기시죠?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박수님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화를 냅니다. 철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들어가 얼른. 김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지우에게 바짝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돈을 세는 신용을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방송에도 내보내고 공연도 시키려면 계약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급한 불만 끄면 엄마 설득 바로 들어갑니다. 박수님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오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피아노를 포기했는데 그 자식이 이제는 늙은 어미의 재능을 팔아먹으려 하고 있으니까요. 박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썩을 놈아, 네가 사람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김철수가 귀찮다는 듯 귀를 후비며 대꾸합니다. 아,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 효도하려는 거잖아. 똥 휴지 줍는 것보다 피아노 치는 게 돈이 더 된다니까? 지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냉정하게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김철수에게 건넵니다. 일단 이거 받으시죠. 어머니 식사라도 제대로 챙겨드리세요. 계약 얘기는 나중에 정식으로 하시죠. 김철수가 수표를 받아들고 입이 귀에 걸려 굽실거립니다. 아이고, 역시 선생님은 통이 크시네. 엄마 봤지?
내가 뭘 했어. 엄마는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니까. 김철수가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습니다. 박수님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입니다. 보지 마. 젊은 양반, 제발 보지 말고 가. 꼴 사나우니까. 지우가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 말을 하려던 찰나 골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과 동네 사람들이 대문 밖을 기웃거리고 있군요. 여기가 그 쇼팽 할머니 집 맞아요? 할머니, 한 곡 쳐주세요. 야, 집 진짜 낡았다. 여기서 산다고? 동네 반장이 혀를 차며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떠듭니다. 아유, 말도 마요. 저 할머니 평소에는 말도 없고 음침해서 우리도 몰랐다니까.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치매기가 있다던데? 피아노는 무슨 다 쇼 아니겠어? 오만석 회장이 푼 가짜 뉴스가 벌써 동네까지 퍼진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박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맞아,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더라. 사기꾼 아니야? 돈 벌려고 연기하는 거라던데. 박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야. 나가. 다 나가란 말이야. 박수님이 마당 한구석에 있던 낡은 메트로놈을 집어들어 대문 밖으로 힘껏 던집니다. 와장창 메트로놈이 박살나며 부속품들이 사방으로 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미친 노인니가 진짜. 성질머리하고는. 가자가. 재수 없어.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뒤 박수님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습니다. 박수님이 힘없이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래서 피아노 뚜껑을 덮은 거야. 건반을 누르면 불행이 찾아오니까. 지우는 박수님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다가 저녁 무렵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지우가 마루에 앉아 있는 박수님의 옆에 조용히 앉아 녹음기를 내려놓습니다. 어르신, 이거 기억나십니까? 박수님이 녹음기를 힐끔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이게 뭔가? 난 모르는 물건이야.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맑고 청아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쇼팽의 녹턴. 50년 전 18살의 수님이 유학을 포기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녹음했던 연주입니다. 박수님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굵직하고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수님아, 잘했다. 아주 훌륭해. 너는 내 자랑이자 한국 음악계의 보물이 될 거야. 포기하지 마라. 내 손끝에는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는 힘이 있어. 박수님의 옛 스승 한태섭 교수의 젊은 시절 목소리입니다. 박수님이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들이켭니다. 선생님? 지우가 녹음기를 끄지 않은 채 박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국립도서관 아카이브에서 찾았습니다. 교수님이 남기신 기록이에요. 어르신이 피아노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어르신을 놓친 겁니다. 녹음기 속에서 한태섭 교수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수님아, 힘들면 언제든 찾아오렴. 피아노는 도망가지 않아. 네가 다시 건반 앞에 앉는 날, 그날이 바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다. 박수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져 낡은 바지를 적십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승의 따뜻한 한마디에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박수님이 녹음기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 지우는 조용히 박수님이 울도록 기다려줍니다. 한참을 울던 박수님이 눈물을 닦으며 쉰 목소리로 묻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살아계시나? 지우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치매가 심하셔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십니다. 박수님의 표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을 그토록 아꼈던 스승이 병들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기 전에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구칩니다. 박수님이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가야겠어. 선생님 뵈러 가야겠어. 그때 대문 밖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오만석 회장이 보낸 기획사 직원들입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거만한 태도로 명함을 내밀며 말합니다. 박수님 씨 되십니까? 저희는 오만석 회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당신을 전속 아티스트로 계약하고 싶습니다만. 지우가 박수님의 앞을 막아서며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오 회장이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로 옵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남자가 지우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강지우 씨,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연습실 대관도 다 막히셨다면서요? 저희랑 손잡는 게 이 할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박수님은 오만석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자신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 그가 다시 손을 뻗어오고 있다는 공포감이 박수님을 덮칩니다. 박수님이 뒷걸음질치며 소리칩니다. 싫어. 난 그 사람 돈 안 받아. 다 필요 없어. 박수님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급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문을 두드리며 회유와 협박을 섞어가며 떠들어댑니다. 지우가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소리칩니다. 그만두지 못해.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난장판이 된 마당을 뒤로하고 방 안에 갇힌 박수님은 구석에 놓인 보따리를 챙깁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박수님이 쪽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며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향해 뜁니다. 그녀의 손에는 옷가지 몇 벌과 지우가 가져온 녹음기만이 들려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거기라면 아무도 나를 못 찾을 거야. 박수님이 사라진 텅 빈 골목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휑하니 불어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도피이자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폐교 앞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너머로 낡은 교실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군요.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 사이로 삐걱거리는 풍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강지우가 코트깃을 세운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 복도로 들어섭니다. 복도 끝 음악실이라는 팻말이 삐딱하게 걸린 교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박수님이 아이들 서넛을 모아놓고 낡은 풍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건반이 몇 개 빠진 풍금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지만 박수님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입니다. 박수님이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자, 여기서는 발을 힘차게 굴려야 소리가 나는 거야. 쿵작작, 쿵작작. 알겠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자를 맞추며 까르르 웃습니다. 할머니, 다시 한번 쳐주세요. 만화 영화 노래요. 박수님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아이고,
이 할미는 그런 거 잘 몰라. 대신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박수님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경쾌한 레그타임 리듬을 연주하자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박수를 칩니다. 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지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강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박수님이 화들짝 놀라 연주를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박수님이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강지우를 노려봅니다. 자니가 여긴 어떻게? 또 날 잡으러 왔나? 난 안 가. 절대로 안 돌아가. 강지우가 천천히 다가가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교수님, 한태석 교수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박수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들 앞에서 웃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박수님이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묻습니다. 선생님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엔 요양원에 계신다고. 강지우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합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며칠을 못 넘기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 의식이 희미한 중에도 계속 어르신 이름만 부르십니다. 박수님이 비틀거리며 풍금 의자를 붙잡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가서 빌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그때 운동장 쪽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 승합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 5-6명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내립니다. 오만석 회장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입니다. 선두에 선 험상궂은 남자가 교실 창문을 향해 소리칩니다. 박수님,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튀어나와.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박수님이 아이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강지우에게 소리칩니다. 이게 뭐야? 자니가 부른 거야? 날 잡아가려고 깡패까지 불렀어? 강지우가 창밖을 내다보고 사색이 되어 외칩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오 회장 쪽 사람 같아요. 어르신, 일단 문 잠그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역들이 교실 문을 발로 차부수고 난입합니다. 나무 문짝이 뜯겨나가며 파편이 튀고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용역 반장이 껌을 씹으며 비열하게 웃습니다. 아이고, 찾느라 고생 좀 했네. 회장님이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 이 할망구가 쥐새끼처럼 숨어 다닌다고. 강지우가 박수님 앞을 막아서며 소리칩니다. 당신들 뭐야? 당장 나가. 경찰 부를 거야. 반장이 강지우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경찰? 부를 테면 불러봐. 우린 그냥 철거 용역하러 온 거니까. 야, 싹 다 부셔. 용역들이 강목을 휘두르며 교실 집기를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쇠파이프로 낡은 풍금을 내리칩니다. 쿠당탕? 건반이 튀어오르고 풍금 뚜껑이 박살납니다. 박수님이 비명을 지르며 풍금 쪽으로 달려듭니다. 안 돼. 그거 부수지 마. 아이들 다쳐. 박수님이 풍금을 감싸 안으려 하자 용역 하나가 박수님을 거칠게 밀칩니다. 박수님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시멘트 바닥에 손바닥을 강하게 짚습니다. 흑! 박수님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박수님은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박수님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바닥을 짚었던 양손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박수님이 덜덜 떨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가락이 기괴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수님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내 손이 왜 이러지?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이는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신체 마비로 나타나는 전환장애 증상입니다. 강지우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기어와 박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손이 왜 이래요? 박수님이 넋이 나간 눈으로 강지우를 바라보며 절규합니다. 손이 없어졌어. 아무 느낌이 안 나. 내 손 돌려줘. 용역들이 그 모습을 보고 킬킬거리며 조롱합니다. 쉬하고 있네. 야, 철수했다가 나중에 다시 오자. 회장님이 겁만 주라고 했으니까. 용역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난장판이 된 교실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박수님의 절망적인 비명만이 남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 1인실. 박수님이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지만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병실 TV에서는 오만석 회장이 기획한 악의적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쇼팽 할머니로 알려진 박모 씨가 사실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과거 금전 문제로 유학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명 피아니스트 K씨가 노인을 조종해 후원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박수님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듯한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나옵니다. 인터뷰에 응한 오만석 회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요.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젊었을 때부터 허언증이 좀 있으셨죠. 강지우가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립니다. 강지우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저 새끼가 끝까지 거짓말을. 박수님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다 끝났어. 선생님도 못 뵙고 내 손도 죽었어.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강지우가 박수님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굳은 손을 감싸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마비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신체적으론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르신 마음이 다쳐서 그런 겁니다. 오 회장 저 사람 제가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겁니다. 박수님이 힘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만해. 자네도 다치잖아.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젊은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가. 제발 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요양원에 있던 한태석 교수입니다. 강지우가 무리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한태석 교수는 앙상하게 마른 몸에 링거를 꽂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박수님이 스승의 모습을 보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듯 내려옵니다. 박수님이 무릎으로 기어가 한태석 교수의 휠체어를 붙잡고 오열합니다. 선생님 저수님이에요. 박수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한태석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인식의 빛이 없습니다. 한태석 교수가 어린아이처럼 웅얼거립니다. 피아노, 내 피아노. 박수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선생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박수님은 스승의 손을 잡고 싶지만 마비된 손가락은 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이 원망스러운 박수님이 침대 모서리에 손을 쾅쾅 찌으며 자해를 시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손, 움직여. 선생님 손 한 번만 잡아보자고. 제발. 강지우가 달려들어 박수님을 뒤에서 껴안고 말립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병실 밖 복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님의 아들 김철수입니다. 김철수는 어머니가 깡패들에게 당해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돈 몇 푼 받겠다고 지우에게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했던 일이 떠올라 김철수는 괴로움에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엄마가 저렇게 될 때까지 난 도박이나 하고. 김철수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담배를 꺼내려다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눈을 부릅뜨고 중얼거립니다. 오만석, 그 영감탱이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들었단 말이지. 김철수가 병원을 뛰쳐나갑니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몇 시간 뒤 서울 강남의 오만석 회장 사무실 건물. 김철수가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하고 건물 안으로 잠입합니다. 그는 예전에 도박판에서 들은 잡지식을 총동원해 오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엽니다. 어두컴컴한 사무실 안 김철수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금고와 서류함을 미친 듯이 뒤집니다. 어디 있어? 장부나 증거 같은 게 있을 텐데. 김철수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장학생 선발 비리 관련이라고 적힌 낡은 파일을 발견합니다. 김철수의 손이 떨립니다. 찾았다. 이거면 오만석 그놈도 끝장이야. 하지만 김철수가 파일을 품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보안 요원들과 오만석 회장의 비서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비서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나 했더니 박수님 씨 아드님이셨네? 김철수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칩니다. 비켜. 이거 경찰에 가져갈 거야.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김철수를 제압합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김철수가 바닥에 얼굴을 처박힙니다. 비서가 김철수의 품에서 파일을 빼앗으며 혀를 찹니다. 증거인멸에 주거침입, 절도 미수까지. 감옥에서 꽤 오래 사시겠어요. 그날 밤 박수님의 병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은 강지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강지우가 조심스럽게 박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철수 씨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박수님이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듭니다. 철수가? 왜? 또 도박했대? 아니요. 오 회장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잡혔답니다. 어르신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증거를 찾으러 갔다가 박수님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초점을 잃습니다. 아들의 범죄 소식은 그녀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박수님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나 때문에 아들이 감옥에 가. 내 피아노가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어. 박수님이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병실 창가로 향합니다. 창밖은 까마득한 10층 높이입니다. 박수님이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이칩니다. 박수님이 창틀을 붙잡고 몸을 밖으로 기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해. 내가 사라져야 모든 게 끝나. 강지우가 쏘스라치게 놀라 달려가 박수님의 허리를 붙잡고 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박수님이 강지우의 품에서 발버둥 치며 울부짖습니다. 놓아, 이거 나. 난 살 자격도 없어. 내 손도 죽고 내 아들도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강지우가 박수님의 양어깨를 꽉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철수 씨가 왜 그랬겠습니까? 어머니가 다시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오 회장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박수님이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어떻게? 손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쳐? 난 이제 끝났어.
강지우가 박수님의 굳어버린 오른쪽 손을 잡아 자신의 왼쪽 가슴, 심장 위에 얹습니다. 강지우의 심장이 쿵, 쿵 하고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강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느껴지세요? 제 심장 뛰는 거. 박수님이 멍하니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을 느낍니다. 강지우가 박수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잡고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립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뛰는 한 음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손이 아니라 심장으로 치는 겁니다. 어르신 손은 죽지 않았어요. 잠시 겁을 먹고 숨은 것뿐입니다. 박수님의 손가락 끝이 강지우의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꿈틀거립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것은 생명의 신호입니다. 박수님이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손과 강지우를 번갈아 봅니다. 내 손이 뛰고 있어. 강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제가 판을 깔겠습니다. 오 회장이 언론을 막는다면 우리는 생방송으로 갑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증명해 보이세요. 박수님이 누구인지. 같은 시각 오만석 회장은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만석 회장이 시가를 피우며 여유롭게 웃습니다. 강지후 그놈이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쥐새끼가 발악을 하는구만. 비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을까요? 오만석 회장이 연기를 내뿜으며 차갑게 명령합니다. 당연하지. 방송 장비 박살내고 공연장으로 쓰려는 곳 전기를 끊어버려. 내일 아침 그 할망구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꼴로 망신당하게 만들어.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거대한 권력의 폭압 앞에서 작고 위태로운 촛불 하나가 켜지려 하고 있습니다. 박수님은 자신의 마비된 손을 내려다보며 생애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합니다. 참담했던 병실의 밤이 가고 차가운 새벽빛이 창가를 파고듭니다. 강지우가 밤새 박수님의 침대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초췌한 몰골의 김철수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어옵니다. 김철수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지만 눈빛만은 이전에 보지 못한 생기가 돕니다. 김철수가 박수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USB 하나를 내밉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거 오 회장 비서가 몰래 준 거야. 그 사람도 양심은 있었나 봐. 박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묻습니다. 철수야, 너 괜찮은 거냐?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김철수가 박수님의 손을 꽉 잡으며 강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정당방위에다가 비서가 증언해 주기로 했어. 오 회장 그 영감이 저지른 비리 녹취록 여기 다 들었대. 엄마 억울한 거 이제 다 풀 수 있어. 강지우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하자 오만석 회장의 비릿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박수님이 그녀는 내가 50년 전에 이미 매장했어. 추천서 위조하는 거 일도 아니었지. 이번에도 적당히 겁주면 알아서 기어나갈 거야. 박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주먹을 꽉 쥡니다. 굳어있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며 하얗게 변합니다. 박수님이 강지우를 바라보며 결연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 가야겠어. 그 광장으로. 강지우가 놀란 눈으로 박수님을 쳐다봅니다. 어르신, 아직 손이 다 낫지 않았어요. 무리입니다. 박수님이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지금 안 치면 평생 못 칠 것 같아. 내 손이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강지우가 박수님의 뜻을 읽고 즉시 호텔 카트를 불러 그녀를 태웁니다. 광화문 광장, 박수님이 처음 연주했던 그 모두의 피아노 앞입니다.
이미 지후의 SNS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시민과 취재진이 모여 장관을 이루고 있군요. 그런데 피아노 주변을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가로막고 전원을 차단하려 합니다. 오 회장의 사주를 받은 용역들이 방송 장비를 발로 차며 회방을 놓습니다. 여기서 공연 못해. 허가 안 났으니까 다 꺼져. 그때 젊은 음악도들이 악기 케이스를 메고 인파를 헤치며 나타납니다. 지후의 후배들이자 박수님의 사연에 감동한 음대생들입니다. 한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꺼내들며 용역들에게 소리칩니다. 누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관객인데. 학생들이 피아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용역들의 접근을 막아섭니다. 지우가 박수님을 부축해 피아노 의자에 앉힙니다. 박수님이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립니다. 차가운 상아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박수님의 몸이 미세하게 경련합니다. 박수님이 눈을 감고 지우의 심장 박동을 떠올립니다. 쿵, 쿵, 쿵. 박수님이 심호흡을 하더니 마비되었던 손가락에 온 힘을 집중해 첫 화음을 내리찍습니다. 쾅! 그 소리는 1챕터의 분노보다 훨씬 깊고 묵직한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박수님의 손가락이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신경의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오지만 박수님은 이를 악물고 연주를 이어갑니다. 지우는 이 광경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시작합니다. 화면 아래로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대박! 할머니 손 움직인다. 진짜였어. 오만석 회장 녹취록 들으면서 보는데 눈물 난다. 사람이 저럴 수 있냐?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광장의 학생들은 박수님의 연주에 맞춰 즉흥적으로 반주를 시작합니다.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 선율이 더해지며 길거리 피아노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로 변합니다. 박수님은 이제 자신의 아픔을 넘어 이곳에 모인 고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연주를 합니다. 연주 도중 박수님이 곁에 있는 지우를 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젊은 양반, 고마워. 내 손을 다시 깨워줘서.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르신. 스스로 깨어나신 겁니다. 이제 박수님의 시대가 올 거예요. 연주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오 회장의 용역들은 분노한 시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 뒷걸음질 치다 도망칩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경찰차들이 광장으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 회장의 비리 증거를 확보한 검찰이 그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뜹니다. 박수님의 연주는 이제 승전보가 되어 서울 하늘 아래 가득 울려 퍼집니다. 박수님은 연주하는 내내 자신의 휘어진 손마디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이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모진 세월을 버텨낸 훈장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광장은 축제의 현장이 됩니다. 지우는 세계적인 음반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박수님에게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박수님이 의자에서 일어나 시민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박수님의 등 뒤로 노을이 지며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박수님이 아들 철수를 불러 품에 꼭 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해냈어. 우리 이제 숨지 말고 살자. 김철수가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웁니다. 지우는 박수님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이끕니다. 다음 목표는 이곳이 아닌 세계 최고의 무대입니다. 박수님의 전설이 이제 막 1막을 마치고 2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앞은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관객들 사이로 허름한 점퍼를 입은 동네 노인들과 폐지수거 노인들이 초대권을 들고 쑥스러운 듯 줄을 서 있군요. 공연장 대형 전광판에는 박수님 귀국 독주의 인생의 사계라는 글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박수님은 순백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박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목장갑을 만지작거리자 지우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넵니다. 어르신, 아니 박수님 선생님, 긴장되세요? 밖에는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박수님이 거울 속의 낯선 자기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강 선생, 나 평생 이런 옷 처음 입어봐. 무대 조명이 무서워서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 내가 정말 저기 서도 되는 걸까? 지우가 박수님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거울 속의 그녀와 눈을 맞춥니다. 선생님은 오늘 50년 전의 박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견디고 살아남은 박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주름과 거친 손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보입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한태섭 교수가 아들 철수와 함께 들어옵니다. 한태섭 교수는 기적처럼 의식이 돌아온 듯 맑은 눈으로 박수님을 바라보며 입가를 떨고 있습니다. 박수님이 달려가 스승의 무릎 아래 주저앉아 그의 마른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 저 보세요. 저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곡 끝까지 다 칠 거예요. 저 장하죠? 한태섭 교수가 떨리는 손을 들어 박수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님아, 잘 왔다. 무대는 거짓말을 안 해. 내 진심을 건반에 다 쏟아라.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엄마, 걱정 마. 나 여기서 엄마 끝날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일게. 엄마는 세계 최고야. 공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집니다. 객석에 불이 꺼지고 무대 위에 핀 조명 하나가 피아노를 비춥니다. 박수님이 지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무대로 걸어 나오자 2,00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폭포수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님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습니다. 광화문의 칼바람, 골목길의 리어카 소리, 아들의 울음소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박수님이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첫 음을 누르는 순간 공연장은 단숨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연주는 1챕터에서 보여준 거친 분노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사겨낸 자만이 낼 수 있는 맑고 투명하면서도 뼈가 있는 소리입니다. 쇼팽의 곡들이 박수님의 손끝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재탄생합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수님은 연주 도중 자신의 뒤틀린 손가락 마디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장애가 아니라 음악을 빚어내는 소중한 도구임을 인정하는 미소입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우가 무대 위로 올라와 다른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두 천재가 주고받는 포엔즈 연주에 공연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세대를 초월한 두 사람의 화음은 마치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위로를 만나는 기적 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님이 건반에서 손을 떼자 장내는 찰나의 정적 뒤에 터져 나올 듯한 함성으로 뒤덮입니다. 10분이 넘도록 이어지는 기립박수 속에 박수님은 무대 중앙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길 참 잘했습니다. 박수님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마이크를 타고 관중석 구석구석 전달됩니다.
한편 같은 시각 경찰차 뒷좌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는 오만석 회장이 보입니다. 오 회장은 호송차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전광판 속 박수님의 빛나는 무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 회장이 허탈한 듯 실성을 한 것처럼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결국 내가 졌군. 저 여편네의 손가락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 공연을 마친 박수님이 무대 뒤로 들어오자 지우가 꽃다발을 건네며 환호합니다. 철수도 달려와 어머니를 번쩍 안아 올리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박수님은 생애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가족들과 조력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습니다. 하지만 공연장 밖 주차장,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매서운 눈빛으로 박수님의 일행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회장의 극성 추종자가 운전대를 꽉 쥐고 가속 페달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군요. 행복의 정점에서 예고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독주회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공연장 주차장 뒷문입니다. 박수님이 지후와 철수의 부축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은 채 걸어 나오고 있군요. 박수님의 품에는 팬들이 안겨준 꽃다발이 가득 안겨 있습니다. 철수가 차 문을 열며 어머니를 향해 너털 웃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오늘 정말 최고였어. 이제 우리 꽃길만 걷는 거야, 알았지? 박수님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행복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철수야. 나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게 참 좋더구나.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 꺼져 있던 차량 전조등이 갑자기 번쩍이며 켜집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박수님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합니다. 오 회장의 광기 어린 추종자가 핸들을 꽉 쥔 채 가속 페달을 끝까지 짓밟고 있습니다.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박수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어르신, 피하세요. 박수님이 당황하여 제자리에 얼어붙은 순간 곁에 있던 철수가 본능적으로 박수님의 몸을 거칠게 밀쳐냅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철수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아스팔트 바닥 위로 처참하게 떨어집니다. 박수님은 바닥을 뒹굴며 손에서 떨어진 꽃다발이 짓밟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박수님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피투성이가 된 아들에게 기어갑니다. 철수야, 철수야, 눈 좀 떠봐. 이게 무슨 일이야? 박수님의 처절한 비명이 차가운 주차장 공기를 가릅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며 가해 차량을 쫓으려 하지만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입니다. 박수님이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고 자신의 드레스가 붉게 물드는 줄도 모른 채 절규합니다. 안 돼. 안 돼. 신령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애를. 병원 응급실 복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채 박수님은 넋이 나간 듯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지우가 따뜻한 캔커피를 박수님의 손에 쥐어주려 하지만 박수님의 손은 경련하듯 떨리며 커피를 떨어뜨립니다. 박수님이 허공을 응시하며 메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내 탓이야. 내가 피아노를 쳐서 그래. 50년 전에도 그랬어. 내가 건반만 잡으면 피바람이 불어. 지우가 박수님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사고였습니다. 철수 씨 꼭 일어날 겁니다. 박수님이 지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을 부라립니다. 아니, 이건 저주야. 내가 잘나보겠다고 그 고생을 하며 피아노를 쳤는데 결국 내 아들을 저 꼴로 만들었어. 피아노가 뭐야?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옵니다. 박수님이 의사의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살았죠?
괜찮은 거죠?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뇌 손상이 우려됩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고 깨어나더라도 하반신 마비나 인지 장애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수님이 그 자리에 무너지며 병원 바닥을 손톱으로 긁습니다. 지우가 박수님을 부축하려 하자 박수님이 비명을 지르며 거부합니다. 오지 마. 너도 오지 마. 강 선생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어. 당신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우린 그냥 폐지 주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야. 지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깨뭅니다. 박수님은 이제 자신의 손을 증오 섞인 눈으로 내려다봅니다. 공연을 위해 무리하게 연습했던 여파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박수님이 자신의 손목을 벽에 쾅쾅 내리치며 자학합니다. 이 빌어먹을 손, 음악은 무슨 음악이야. 당장 부러져 버려. 다시는 건반 근처에도 안 갈 거야. 지우가 달려들어 박수님의 손을 감싸주지만 박수님의 눈엔 이미 광기 어린 절망만이 서려 있습니다. 박수님은 그날 이후 병실 붙박이가 되어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지우가 가져오는 카네기 홀 초청장과 계약서들을 박수님은 읽지도 않고 갈갈이 찢어 밝힙니다. 카네기 홀? 미국? 내 자식이 숨도 못 쉬고 누워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노래를 불러? 다 치워. 당장 나가. 지우는 박수님의 거절에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녀를 도울 방법이 없어 복도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설상가상으로 오 회장의 잔당들은 온라인에 아들 목숨 팔아 명성 얻으려다 천벌받은 노파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수님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박수님은 아들의 간병비를 벌기 위해 다시 낡은 장갑을 꺼내듭니다. 새벽녘 박수님은 병원 근처 시장통에서 무거운 짐짝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자처합니다. 붓고 일그러진 손으로 거친 가마니를 나르며 박수님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 몸을 혹사합니다. 지우가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하고 빗속에서 박수님을 붙잡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손으로 짐을 나르면 정말 다시는 피아노 못 치게 됩니다. 박수님이 비에 젖은 얼굴로 지우를 차갑게 노려보며 쏘아붙입니다. 피아노? 그딴 거 이제 나한테 없어. 난 이제 그냥 죄인이야. 내 아들 일어날 때까지 난 이 손으로 똥물을 뒤집었어도 싸단 말이야. 박수님이 지우를 밀치고 진흙탕 속으로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녀의 휘어진 손가락 끝에서 피가 섞인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술가의 혼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의 불행 앞에 무너진 초라한 어미의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때 병원 쪽에서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한태섭 교수의 부고 소식입니다. 박수님은 스승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은 채 아들의 병실 침대를 붙잡고 소리 없이 웁니다. 세상이 그녀를 다시 빛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운명은 그녀를 더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박수님의 손은 이제 악기를 연주하던 섬세함을 잃고 고통에 절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이고도 서늘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박수님은 아들 철수의 침대 머리맡에 엎드려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군요. 박수님의 손은 며칠간의 막노동으로 인해 손톱 밑이 터지고 마디가 굵게 부어올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지우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박수님의 어깨 위에 낡은 코트를 덮어줍니다. 박수님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가라고 했잖아. 강 선생 얼굴 보는 게 이제는 무섭고 싫어. 제발 나 좀 혼자 둬. 지우가 박수님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이어폰을 꺼냅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박수님의 한쪽 귀와 아직 의식이 없는 철수의 귀에 각각 이어폰을 꽂아줍니다. 이어폰 너머로 박수님이 독주의 날 연주했던 스승 한태섭 교수의 미완성 교향곡이 흘러나옵니다. 박수님이 이어폰을 빼내려 손을 휘두르자 지우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습니다. 선생님, 이것 보세요. 기계 수치를 좀 보세요. 이 음악이 나오니까 철수 씨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박수님이 반신반의하며 모니터를 쳐다보자 정말로 평탄했던 선이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철수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감긴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박수님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숨을 들이켜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철수야, 들리니? 엄마 목소리 들려?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잖아. 지우가 박수님의 퉁퉁 부은 손등을 어루만지며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철수 씨는 엄마의 죄책감을 원하지 않아요. 저 눈물은 자기를 위해 다시 건반 앞에 서달라는 부탁입니다. 철수 씨를 살릴 수 있는 건 의사의 약이 아니라 선생님의 음악이에요. 박수님이 아들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떨리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절망이 점차 지독한 투지로 바뀌기 시작하는군요. 박수님이 지우를 바라보며 결연하게 묻습니다. 강 선생, 나 다시 칠 수 있을까? 이 망가진 손으로 아들을 깨울 수 있을까? 지우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님의 손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박수님의 재활을 위해 병실 옆에 작은 연습실을 마련합니다. 지우가 직접 따뜻한 파라핀 욕조를 준비해 박수님의 딱딱하게 굳은 손마디를 녹여줍니다. 박수님은 비명을 지를 정도의 통증이 찾아와도 이를 악물고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며 근력을 되찾습니다. 흑, 아파. 아들이 보고 있어. 멈추면 안 돼. 박수님의 손등 위로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같은 구간을 수천 번 반복합니다. 한편 지우는 오 회장의 추종자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의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확보해 언론에 공개합니다. 가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오 회장 측과의 통화 기록이 발견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다시금 그녀의 삶에 경의를 표하며 병원 앞으로 응원의 꽃다발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수술비와 간병비 문제도 지우가 설립한 재단의 긴급 지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해결됩니다. 박수님은 이제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오직 아들의 회복과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재활 치료가 한 달을 넘어서던 어느 날 오후 기적이 찾아옵니다. 박수님이 침대 곁에서 작은 키보드로 조용히 곡을 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힘겹게 손을 뻗어 박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엄마, 피아노, 소리, 좋아. 박수님이 연주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품에 안으며 통곡합니다. 철수는 아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어머니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 모습은 지우가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전 국민이 박수님 모자의 기적에 박수를 보냅니다. 카네기 홀 측에서도 다시 연락이 와 공연 날짜를 수님이 원하는 대로 조정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옵니다. 박수님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도 자신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박수님은 아들의 재활치료실 옆에서 매일 연주를 들려주며 자신도 함께 치유되어 갑니다. 지우가 가져온 특수 제작된 손목 보호대를 차고 박수님은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프로그램의 마지막 장을 완성합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생명을 향한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박수님은 휠체어에 앉은 철수의 무릎을 덮어주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철수야, 엄마가 뉴욕 가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소리 들려주고 올게. 너는 여기서 강 선생이랑 재활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한다.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힘주어 대답합니다. 응, 엄마. 나 TV로 꼭 볼게. 엄마는 내 영웅이야. 지우가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여행 가방을 챙깁니다. 박수님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 손은 이제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고 자신을 구원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손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님과 지우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향해 당당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뉴욕 카네기 홀의 대기실 창밖으로 눈부신 맨해튼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박수님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한국에서 가져온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군요. 그녀의 굵은 마디가 박힌 손 위에는 아들 철수가 손글씨로 적어준 엄마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적힌 반창고가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지우가 턱시도 차림으로 다가와 박수님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가볍게 농담을 건넵니다. 선생님, 지금 밖은 난리가 났습니다. 입장권이 암표로 거래될 정도라네요. 준비되셨습니까? 박수님이 깊은 숨을 내쉬며 지우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습니다. 강 선생, 나 이제 안 떨려. 광화문 바람 맞으며 박스 줍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따뜻하거든. 이게 다 강 선생 덕분이야. 지우가 고개를 저으며 박수님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입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세상을 깨우신 겁니다. 저는 그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첫 번째 관객일 뿐이고요. 공연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박수님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나아갑니다. 푸른 눈의 외국인 관객들로 가득 찬 2,800석의 좌석이 일제히 고요해집니다. 박수님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무대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병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는 아들 철수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철수가 카메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박수님의 입가에 인자한 미소가 번집니다. 박수님이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첫 음을 누르는 순간 카네기 홀은 거대한 치유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연주는 더 이상 기교를 뽐내는 음악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꺾어야 했던 소녀의 눈물,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선 노인의 투지가 건반 하나하나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곡의 마지막 쉼표가 찍히는 순간 객석에서는 비명 같은 찬사와 함께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외국인 관객들이 브라보를 외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공연을 마친 박수님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서툰 영어 대신 진심 어린 한국말로 인사를 전합니다. 제 손은 거칠고 못생겼습니다. 평생 쓰레기를 줍고 남의 집 빨래를 하느라 휘어버렸지요. 하지만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이 있었기에 제 아들을 지켰고 다시 음악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박수님의 진솔한 고백이 동시통역을 통해 전해지자 카네기 홀은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의 바다가 됩니다.
지우가 무대로 올라와 박수님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안기고 두 사람은 함께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1년 뒤 서울의 어느 작은 공원. 박수님은 이제 폐지 수레 대신 아들 철수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철수는 재활치료 덕분에 이제 부축을 받으면 몇 걸음씩 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군요. 공원 한복판에는 누구나 칠 수 있는 박수님 피아노가 놓여 있고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건반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박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다 아이들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며 말합니다. 그래, 얘야. 손가락을 조금 더 둥글게 말아보렴. 그래야 예쁜 소리가 난단다. 그때 지우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지우의 손에는 박수님의 이름을 딴 시니어 예술재단의 설립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지우가 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박수님에게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부터 첫 수업 시작인 거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선생님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신대요. 박수님이 화사한 봄볕을 받으며 길게 뻗은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비록 주름지고 투박하지만 그 손은 이제 누군가의 꿈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박수님이 지후와 철수의 손을 양옆에 끼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어디선가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겪어낸 한 예술가의 긴 여정은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선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님의 휘어진 손가락이 그려낸 악보는 이제 세상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납니다. 박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꿈을 포기하게 하고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죠. 박수님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가난 때문에 피아노를 포기하고 50년간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했던 그녀. 하지만 진정한 재능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거친 손, 휘어진 손가락. 그 손이 만들어낸 음악은 완벽한 기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낸 자만이 낼 수 있는 진짜 소리였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자신만의 재능을 품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박수님 할머니의 용기가 그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